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왓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3, 4년 전에 김세일 작가님 유튜브를 많이 볼 때, 그때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책인데, 그때 이 책에 대한 영상을 보진 않았었거든요. 책 제목 자체가 별로 예, 끌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김상훈 작가님이시고요. 그 MBC 기자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책은 2011년 5월 2일에 초판 2세가 발행되었습니다. 벌써 9년이 되었네요. 한번 해보고 나면 왜 안 떨릴까?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명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행동이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질수록 떨리지 않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명한 이미지는 완벽한 리허설이 만들어낸다. 세계적인 명연설가였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중연설이 계획된 전날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상상 속에서 연설을 하곤 했다. 머릿속으로 연단에 올라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약 10분 동안 연설 내용을 쭉 훑어보는 것이었다. 연설 내용뿐 아니라 연설 속의 상황도 세세하게 그렸다. 청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자신이 취해야 할 제스처, 미소, 목소리 톤까지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것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하고 나면 떨리는 마음은 멀찌감치 달아나고 어서 빨리 연단에 서고 싶어 안달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는 상상 속에서 반드시 청중을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케스 교수는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3분씩 자유 연설을 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연설 리허설을 해보세요.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며 리허설을 하세요. 즉, 자신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 B그룹에게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라고 했다. 자신을 청중과 함께 나무로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청중이 되는 겁니다. 연설 리허설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리허설이 끝났죠?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1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1인칭의 눈으로 자신의 리허설을 바라본 A그룹은 평균 5점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청중과 함께 자신의 리허설을 남의 눈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본 B그룹은 평균 9점이 넘었다. 다수의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리허설을 바라보도록 하면 왜 이처럼 자신감이 껑충 뛰어오를까? 베스케스 교수의 분석은 이렇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이 실험 결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심상화 훈련에 그대로 활용됐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상습적으로 리포트를 늦게 낸 학생이 있었다. 그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 리포트 과제를 내주고 나서 그를 따로 불러 실험 삼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번 리포트는 무슨 요일까지 쓸 거죠? 그가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대답했다. 아마 금요일쯤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몇 시쯤? 글쎄요, 아마 저녁 먹고 9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9시라? 그럼 어디서 쓸 건가요? 그거야 물론 제 방에서 써야죠. 컴퓨터가 제 방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강의 시작 전 그가 빙긋거리며 나오더니 리포트를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넣지 않기 때문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선명하게 그려진다. 초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훈련을 할 때도 경기 과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린다. 그러다 보면 우승컵을 거머쥔 장면도 자연히 쉽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뉴욕 대학의 골비처
그리고 독일 심리학자 브란트 스타터 교수가 실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들은 이틀간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독일 학생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낼 거죠?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에세이를 써서 12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런 다음 학생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B그룹 학생들만 따로 불러 물어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세이를 쓸 생각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학생들은 제각기 대답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쓸 작정입니다.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아빠 책상에서 조용히 말입니다. 아빠의 볼펜으로. 저는 식구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후딱 해치울 거예요. 교수들은 에세이가 완성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다시 몇 줄이 더 흘렀다.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목표를 더 많이 달성했을까? A그룹 12월 26일까지 쓰겠다는 목표만 정해놓은 학생들 평균 7.7일이 걸려 에세이 완성. B그룹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까지 그려본 학생들 평균 2.3일 만에 에세이 완성. 에세이를 완성하는 데만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었다. A그룹은 완성한 에세이를 제출하는 데도 또다시 시간을 질질 끌었다. A그룹 평균 12.6일 만에 에세이 제출. B그룹 평균 4.9일 만에 에세이 제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두 그룹 중 어느 쪽이 에세이 제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더 많이 달성했을까? A그룹 32%만 에세이 제출, B그룹 75%가 에세이 제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교수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찍 아빠 방에서 아빠의 펜으로 에세이를 쓰겠다는 식으로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생생해집니다. 반면 과정이 막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몇 년 후 비슷한 실험을 또 해보았다. 크리스마스 연휴 중 학생들에게 뭘 할 건지 물어본 것이다. 학생들은 리포트 원고를 끝내야 해요. 아파트를 새로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화해해야 돼요. 등으로 제각기 대답했다. 그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그 목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고 추가로 물었다. 그리고 연휴가 일주일쯤 지난 후에 학생들의 몇 %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냥 목표를 세운 학생들 23%만 달성. 구체적 과정까지 상상한 학생들 82%가 달성. 규칙적인 운동을 목표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목표만 세우는 것과 목표를 세워놓고 세부적인 실행 과정을 떠올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난다.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정해 실행하도록 해보았다. A그룹 나는 앞으로 매주 조깅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도록 했다. B그룹 나는 앞으로 매주 조깅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 다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로 완성하도록 했다. 나는 언제부터 매주 무슨 요일마다 어디에서 최소한 몇 분간 조깅을 하기로 했다. 한 달 후 두 그룹이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됐을까? A그룹 학생들 중 29%가 목표 실행, B그룹 학생들 중 91%가 목표 실행.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고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이다. 덮어버리려고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낫다.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보라. 만일 시험을 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럼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불안한 마음이 닥치더라도 금방 사라진다. 이게 바로 골비처 교수가 개발해낸 걸림돌 자동 제거 장치 if then 공식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난 앞으로 절대 술 안 마시겠어 하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막상 술을 보는 순간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다. 음주 욕구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돼 있으니 의지만으로는 눌러버리기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음주 욕구가 솟아오르는 순간 즉각 if then 공식을 떠올려라. 만일 음주 충동이 들면 그럼 껌을 씹으면 되지 뭐. 혹은 그런 물을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설사 술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웨팅겐과 골비처 교수는 독일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학 시험을 치도록 해보았다. 객관식 14문제였다. 시험을 치르기 전 A, B 두 그룹에게 똑같이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읽고 암기하도록 했다. 나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침착하게 풀 것이다.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글이었다. 그런 다음 B그룹을 따로 불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도록 했다. 만일 어려운 문제와 마주치면 그럼 난 풀 수 있어 하고 다짐해야지. 목표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두라는 말이었다. 어떤 그룹이 더 많은 문제를 풀었을까? 난제를 미리 상상한 B그룹이 2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 착각은 지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센트하우스 양은 8살 때 두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두뇌의 자반구를 완전히 드러냈다. 수술한 지 2년이 지나 기자들이 방문해 보니 그녀는 마당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깡충깡충 뛰어놀고 있었다. 근처 호수에서 보트도 탔다. 수영도 했고 다이빙도 즐겼다. 교회 성가대의 일원으로도 활약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과목이 가장 재밌니? 물론 수학이죠. 그녀는 반쪽 두뇌로 학교에서도 우승생이 되었다. 전 과목에 걸쳐 최고 점수를 받아 대학에도 진학했다. 영국의 버사라는 소녀도 역시 똑같은 수술을 받았지만 몇 년 후 네덜란드어와 터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을 만큼 머리가 좋다. 두뇌의 반쪽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쪽짜리 지능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특정 기억은 두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된다는 의학계의 오랜 정설이 왜 들어맞지 않는 걸까?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레실리 박사는 쥐들에게 위로를 달리는 훈련을 시켰다. 그런 다음 쥐들의 뇌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뒤 다시 미로를 달리게 해보았다. 쥐들은 종종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뇌의 상당 부분이 제거됐는데도 기억력을 유지한 채 미로를 제대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인디아나 대학의 생물학자인 피치 교수가 도마뱀을 대상으로 실험해보았다. 먼저 도마뱀들에게 먹이를 찾아 먹는 방법을 완전히 기억할 때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런 다음 두개골을 열고 두뇌의 거의 대부분을 끄집어내 고기 저미는 기계에 넣고 잘게 갈았다. 도마뱀들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두개골에 도로 집어넣었다. 이젠 도마뱀들이 먹이를 찾아 먹는 방법을 기억해내지 못하겠지? 하지만 웬걸? 도마뱀들은 두뇌가 산산조각나기 전에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해냈다. 더 단적인 예는 아메바다. 아메바는 두뇌도 신경 조직도 없는 단세포 원형 생물이다. 하지만 위족으로 가짜 다리로 세균이나 다른 원생 동물들을 끌어들여 잡아먹는다. 두뇌도 없는 아메바가 뭘 잡아먹고 어떻게 싸우거나 도망칠 것인지를 척척 궁리해낸다. 두뇌는 없지만 분명히 생존을 위한 지능을 갖고 있다. 이 지능 덕분에 수백만 년간 생존해 올 수 있었다. 지능이 두뇌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스탠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신경생리학자 프레브렘 교수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문이 들었다. 환자들은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는데도 왜 기억의 일부가 상실되지 않는 거지? 심지어 치매 환자들도 그랬다. 한 환자는 치매가 워낙 심해 마지막 10년간을 식물인간인 상태로 지냈다. 아들들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연 얼굴빛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의자 앞에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들이 의사를 부르려 하자 뜻밖에도 정신이 깜깜하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들아, 의사 부를 필요 없단다. 어머니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렴. 나는 괜찮다는 말도 함께.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직후 부검을 해보니 뇌세포 대부분이 치매로 파손돼 있었다. 사실상 두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 어떻게 돌연 정신이 말짱해져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영국의 뇌과학자 로버 박사가 뇌세포의 90%가 파손된 뇌수종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지능지수가 놀랍게도 발병 이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뇌는 지능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어디선가 지능을 받아들이는 기능만 하는 걸까? 두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아인슈타인의 지능이 그의 두뇌에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두뇌를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해뒀다. 결국 나중에는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며 서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졌다. 그럼 그의 지능도 여러 조각들로 쪼개졌을까? 그의 지능은 그중 어느 조각에 들어있을까? 평행 우주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온갖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다. 킨슬로우 박사도 그중 하나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니 네 번째 척추 마디가 삐끗 어긋났다. 앞서 언급했듯 우주에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번째 척추 마디가 삐끗한 척추가 있는가 하면 다섯 번째가 어긋난 척추도 있다. 물론 멀쩡한 척추도 있다. 몽땅 망가진 척추도 있다. 눈을 감고 우주 속에서 멀쩡한 척추를 고른다. 우주엔 시공간 개념이 없다. 그 척추를 내 몸에 옮겨놓는 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그린다. 건강한 척추와 다친 척추가 교체되는 순간 눈을 떠보면 거짓말처럼 척추가 완치된다. 킨슬로우 박사는 이것이 사람의 지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는 몸만 빌려준다. 우주의 지능을 빌리면 즉각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그는 전 세계의 많은 환자들을 그런 식의 상상으로 치료한다. UCLA 연구진들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보니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애써 생각을 할 때마다 두뇌 에너지가 급증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지능도 닫혀버린다.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가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비결도 바로 이거다.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다. 비슷한 생각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파와 지가 날 지경이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어도 골치가 지끈지끈하거나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없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생각이 점점 깊이 빠져든다. 식사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생각에 잠긴다. 천재들이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가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돼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잠시 과속을 했기로써니 벌금을 100달러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 불길처럼 치솟아 몸이 몹시 고통스러워졌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가라앉았다. 이번엔 당신이 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출장을 보냈던 두 직원이 아주 흡사한 사고를 일으켰다.
첫째 직원은 돌아와 이렇게 인사를 한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둘째 직원은 첫 마디만 약간 다르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갈린다. 첫째 직원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게 된다. 왜 그럴까? 직원이 사고를 내면 당신의 아미그달라에는 불쾌 신호가 켜진다. 걱정 많으셨죠? 라는 한마디는 그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말이다. 불쾌감이 싹 지워지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걱정 마세요라는 말은 불쾌감의 존재를 부정한다.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작은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까지 가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설마 하는 생각에 남아있는가? 미국의 유타 대학의 워너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 쓰레기통에 빈 깡통을 함부로 버리는 걸 보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강의실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붙여보았다.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하지만 고분고분 응한 학생은 고작 40%에 불과했다. 그래서 스티커에 딱 한 문장을 더 붙여보았다.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참여율이 무려 80%로 껑충 뛰어올랐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이 빈 깡통을 재활용하려면 일부러 1층 입구까지 가야 한다. 그들의 아미그달라는 1층에 버리라는 명령식의 문장에 불쾌 신호를 켠다. 워너 교수는 이 불쾌감의 존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정해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불쾌 신호가 꺼지니 마음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활용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책이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100% 이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약간 좀 깔때기 같은 부분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너무 갖다 붙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는데,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또 많이 녹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상투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